네, 안녕하세요. 47번에서 79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박웅현 광고인, 박웅현 저자의 책은 도끼다입니다. 이제 이 책이 한 100세까지 지금 찍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 1세부터 2,000부 정도 되니까 2,000 곱하기 100번 한 20만 부 정도 팔린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물론 1세가 5,000부일 수도 그렇지만, 자,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이자 저자인 박웅현이 광고를 24년간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고요. 물론 그림, 음악, 영화 등에서도 분명 많은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기에 책만한 것이 없다고 저자는 생각해요. 저자가 1년에 읽는 책은 30권에서 40권 사이입니다. 한 달에 3권 정도 읽는 건데 독서량이 많은 건 절대 아니라고 해요. 글쎄요. 대신 그는 책을 깊이 읽는 편이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을 꼭꼭 눌러 읽는다고 말이죠. 이 책은 도끼다는 박웅현 저자가 한 강연들을 모아서 엮었습니다. 강의의 목표는 이런 방식의 책 읽기를 통해 그가 느낀 울림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저자는 다음 문장을 딸에게 자주 들려준다고요. 삶은 실수할 적마다 패를 하나씩 빼앗기는 놀이다 라는 문장 말이죠. 삶에서 실수는 필수 불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줄여야죠. 왜냐하면 하나의 실수로 인해 하나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말대로 지금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라는 건데요.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어떤 행동이 5년 후의 나와 다 연결이 되어요. 인생이 정말 꽁트가 없습니다.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건 힘들지 않았지만 다시 어린아이가 됐는데 40년이 걸렸다고요. 우리는 0세에서 100세를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면서 지식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지식을 얻는 대신 가능성을 내주는 것이죠. 지식을 쌓으면서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신동이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7살에 화려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천재라고 부르면서 바로 기술을 가르치죠. 그런데 기술은 20살, 30살이 되면 멈춥니다. 오스트리아에 한 음악학교가 있다고 해요. 그 학교는 음악학교인데도 어린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시키지 않는 대신 애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연의 음들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가서 자갈을 들고 큰 돌이 부딪히는 소리, 큰 돌과 작은 돌이 부딪히는 소리,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중요한데 우리는 기술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요즘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웅현 저자는 질문을 던져요. 아니 왜 모두 창의적이 돼야 하는 거죠? 저자는 광고를 해야 하니까 창의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창의성과 관련 없지만 가치 있는 일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왜 다들 굳이 배워야 하느냐? 직업의 범주를 벗어나 삶의 맥락에서 볼 때 저자의 대답은 창의적이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란 거예요. 풍요로운 삶이라면 대부분 성공한 삶을 떠오릅니다. 성공한 삶이란 뭘까요? 돈만 많은 사람과 정서적으로 풍요한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보세요. 진짜 어떤 것이 풍요한가요?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아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삶이 풍요로운 삶일까요? 그가 죽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만족할까요? 햇살과 나뭇잎의 아름다움 하나 보지 못해도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아만 있으면 행복한 삶일까요? 행복은 순간에 있습니다. 모두 멀리 보고 행복을 찾는데 행복은 지금 바로 여기 있어요. 삶은 순간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레이스로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명문 중학교로 가죠. 명문 중학교로 가면 행복해질 거야. 명문 중학교 갈 때까지만 희생하자. 명문 중학교 가면 또 외고에 갑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대, 대기업에 가야 하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부장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70입니다. 레이스가 되는 삶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런 행복은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그러나 풍요롭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얼마만큼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풍요와 빈곤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삶의 풍요는 감상의 폭시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주는 문화미와 예술미는 훈련한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웅현 저자도 처음 피카소의 작품을 볼 때 왜 좋은지 몰랐습니다. 좋다니까 감동을 짜내면 좋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좋은 걸 알겠다고 해요. 어스트 검브리치의 서양 마술사 같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지식이 많은 친구들보다 감동을 잘 받는 친구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감동을 잘 받는다는 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박홍영 저자의 세 번째 강의 주제는 알랭 드 보통의 사랑에 대한 통찰이에요. 알랭 드 보통은 40대 중반이 된 작가지만 우리들에게 소설, 에세이, 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통해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중 그의 소설인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와 우리는 사랑일까? 그리고 문학평론서 프루스트를 좋아하세요에 대해서 책에서 다루어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코 따뜻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뼈와 살을 추려내듯 철저하게 사랑을 해부하고 있어요. 여담인데 저자가 전에 살던 동네에 아구찜 집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구찜 연구소였어요. 이름만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구찜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결코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알랭 드 보통의 이 책도 마치 사랑연구소 같은 느낌이에요. 알랭 드 보통은 사랑에 빠진 순간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나는 상대에게 누구인가가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라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안정된 동일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큼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이 좋아해 줄까가 중요해집니다. 관점이 모두 상대로 돌아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때문에 진정한 연인들의 생각은 두서가 없고 말은 조리가 서지 않는다고 알랭 드 보통은 말합니다. 알랭 드 보통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이 책에도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해서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무지를 욕망으로 보충한다. 사실 상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한 면을 봅니다. 말 한마디에 한껏.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한 순간만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매력적이고 좋다고 생각한 뒤 나머지 부분은 다 상상으로 채우죠. 그 상상은 나의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질 나이에 누군가를 발견했는데 호감이 가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등 두세 가지만 확인한 후 상대에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의 욕망으로 채운다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내 욕망으로 채워진 부분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화를 내요. 아니 내가 상상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욕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되면 아니 너는 왜 그런 사람이냐 고 말하죠. 내가 알던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요.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웃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왜 나는 너를 사랑한다와 나란히 읽으면 좋을 우리도 사랑일까? 또 박은현님은 추천해줍니다. 이 책 또한 사랑을 적절하게 해부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일 수도 사랑을 사랑한 것일 수도 있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일까? 에서는 여러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플라톤은 실체가 있고 그걸 반영한 예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보다는 삶이 먼저다 라고 얘기했고 반면 오스카 와일드는 정중하게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예술이 생활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생활이 예술을 모방한다고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얘기가 통해요. 어떤 남자와 키스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꿈꾸는 키스는 영화 속 남자 여자 배우의 키스지 입에서 양파 냄새 양파 냄새 나는 누군가의 키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양파 냄새가 나죠.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자기들이 충족하지 못한 걸 예술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도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멋진 식당에서 촛불이 켜지고 예쁜 꽃다발이 가득한 곳에서 청혼 반지를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봤던 어떤 이상을 내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또 소개시켜드리자면 앤디 워홀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프레임 이런 틀, 액자 이 사람이 이제 캠벨 숲 있잖아요. 미국 캠벨 숲 이런 것도 그냥 제품이잖아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액자 같은 거를 이제 딱 하고 이제 프레이밍을 해버리고 나면 그게 예술이단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제가 이거는 그냥 책에서 읽은 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좀 잘 안 됐네요. 자세한 건 앤디 워홀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자, 포털 사이트였어요. 자, 다음으로 박웅현 저자가 보기에 행불행은 조건이 아니다. 선택이라고 해요. 난 행복을 선택하겠어 하면 돼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떤 조건이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밤의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는 삶. 그것을 행복하게 대하는 삶의 자세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라 발견의 대상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게 정말 힘들어. 거지 같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고생이야. 라고 종종 내뱉은 말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안도해야 합니다. 나 이제 죽을 수 있구만.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인쇄 선고를 받는 순간 삶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실상 죽음을 반기지 않는다는 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의 문제였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조건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흥미를 잃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일상적인 태도라는 의미예요. 알랭드 보통에 하면 마셜 프로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의미는 바로 이것.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죽지 못해 산다면서 평생을 놓치고 있으니까 삶을 낭비하지 말고 삶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현재의 순간순간을 모두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알랭드 보통은 프로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카프카가 한 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리는 돛기가 되어야 한다. 네. 감수성이 다 얼어붙어 있을 때 책이 그것을 깨는 돛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을 여기서 카프카의 아까 방금 제가 했던 말에서 이제 차용한 거죠. 책 5번째 강의에서는 지중해와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사고를 형성하는 데 날씨는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지중해는 견딜 수 없는 햇살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게 만드는 화창한 날씨의 연속인 곳이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방인의 주인공은 메르소라는 남자예요. 그는 거짓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히 실제로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일 때는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건 삶을 좀 간단하기 위해서 우리들 누구나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메르소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방입니다. 자, 이제 4.79번째 책은 돕기단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6번째 이 책의 6번째 강의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최근에 제가 정독 2번 하고, 제가 읽었던 책, 사과책방에서 소개시켰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책을 6번째 강의에서도 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이라서 그건 굳이 한번 또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